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테원입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글이 카시어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이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우버와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카풀 서비스인 웨이즈를 통해 카시어링 서비스를 미국 주요 도시와 남미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이즈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스라엘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시한 사전 테스트 서비스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웨이즈 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우버, 리프트와의 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택시가 아닌 자가용으로 사람을 태우고 숙박업자가 아니어도 빈 방을 여행자에게 빌려주는 등 전 세계에서는 공유 경제 바람이 뜨겁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어플을 통해 전 세계에 호텔 한 채 없이 이미 힐튼에 버금가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우버는 택시 한 대 없이 이미 기업 가치가 700억 달러에 이르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공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 위클리 포커스, 오늘은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A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유 경제의 대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BI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집중호우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했습니다. 소유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은 불과 10년 만에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경제사에서 공유 경제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품을 빌려 쓰거나 바꿔 쓰는 일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유 경제를 두고 아껴 쓰고 나눠 쓰며 바꿔 쓰고 다시 쓰는 현대판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유 경제 플랫폼으로 억만장자가 된 창업자들을 일컬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동차에 대한 사랑과 뿌리 깊은 로망을 생각할 때 과연 차량도 무소유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100년간 자동차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소유욕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등식은 조금씩 깨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소유자와 승차를 원하는 소비자를 매칭해주는 우버 바람이 세계적으로 거세고, 후발주자인 리프트 및 그래브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카시어링 업체의 공유경제 철학은 자가용 보유 대수를 줄여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유지비, 주차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공유경제의 바람을 거스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소유했을 때의 비효율과 과도한 비용을 생각하면 소유자가 원할 때 언제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온디맨드 형태의 차량 제공 서비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도 카시어링이 주차장에서 잠만 자고 있는 차와 혼자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방법밖에 없어 너무나 큰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또는 주말 몇 시간만 사용한 후 내내 주차장에 세워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서비스 모델로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 없이 잠시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차량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도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는 인터넷 기반의 공유 경제로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써야 하는 물건을 적재적소에 이어주는 공유 경제 시스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도국에서 더욱 필요한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2014년) 중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버는 인도네시아에서 숱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냈으며 작년 3월에는 택시기사 파업 등 기존 전통 사업자들과 대립을 벌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행 운수사업법에 의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다가 불법 판정을 받고 결국 철수했던 우버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논란을 딛고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자 정부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조금씩 관련 규정을 만들었으며 향후 나가야 할 방향과 인니 시민들에게 제공할 편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어지며 현재는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시장에서 사업 모델을 입증하여 우버와 함께 동남아시아 차량 공유 서비스의 양대 강제로 꼽혔던 그랩 또한 2015년부터 공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특히 그랩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 향후 4년간 7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현지 교통사정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카르타에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인 전문가 15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본거지인 그랩은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6개국 35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만 명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대단합니다. 한 번쯤 우버와 그랩을 이용하신 분께서는 저렴한 요금에 놀라셨을 겁니다. 우버와 그랩은 아직까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할인 전쟁을 치르며 서비스 자체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게 된 인도네시아 카쉐어링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 편리한 사용 등 많은 장점을 통해 향후에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 규모는 8억 달러이지만 2025년에는 약 5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쉐어링은 악명 높은 자카르타 교통체증 해소에도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최근 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4인승 차량 3,000대가 뉴욕시 1만 4,000대 택시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 운행이 줄게 되면 차량 운행 속도는 2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 쉐어링이 도로 정체를 획기적으로 줄 수 있다는 의미지요. 또한 지금껏 주차에 낭비한 공간을 사무실, 소매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로에 줄지은 불법 주정차도 줄어든다는 것이 자동차 쉐어링 옹호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한국은 국내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는 운전자가 유상으로 승객을 태우면 불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버는 불법 영업 논란과 함께 택시업계 반발 끝에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국내 한 업체가 유상 운송 금지 예외 조항으로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법적 근거로 찾게 되면서 작년부터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원하는 이용자와 일반 자가용 운전자를 모바일 앱에서 연결해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선보이고는 있으나 제한적인 서비스 시간 때문에 아직 사용자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이 일반화되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쉐어링이 아직 진공 상태인 만큼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연령 제한을 두어서라도 다양한 쉐어링 모델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매년 성장함에 따라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공유를 통한 이익을 서비스 업체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직접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이미 토요타, 벤츠, BMW 등 글로벌 카 메이커 모두 카시어링 관련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GM의 경우 이미 미국 2위 차량 공유 앱인 리프트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혼다 또한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그랩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제조사는 공유 경제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물이 아닌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대응에 다소 늦은 편입니다. 자동차를 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카 메이커들은 앞으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8명의 자산이 하위권 25억 명의 자산 합계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상위 10%가 국가 총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분배의 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입니다. 최근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재 빈부격차 수치는 세계 6위로 아시아에선 태국 다음으로 빈부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옥스팜의 발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자산이 10억 불 이상인 인도네시아 억만장자는 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반면 아직도 수백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등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최고 부호 4명의 자산은 하위 1억 명의 자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옥스팜은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은행인 베제아와 담배회사 자름을 비롯하여 거대 기업을 다수 보유한 인니 최고 부호인 부디 하르토노와 마이클 하르토노 형제의 재산이 160억 달러이며 이들을 포함한 상위 4명의 자산은 무려 250억 달러이며 이는 총 인구 2억 5천만 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하위 약 1억 명의 자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 상위 4명이 보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한 해 이자만으로도 인도네시아 내 극단적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 이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도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득격차 심화로 인해 인구 중 수백만 명이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빈곤선으로 정한 하루 3달러로 생활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수는 9,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옥스팜 인니사무소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불평등이 위기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사회적 불안정을 촉발하며 경제 성장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 또한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올해부터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만큼 인니 경제가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에서 현명한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주 초 우기가 절정에 이르며 폭우로 인해 남부 자카르타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출퇴근 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자카르타 및 중부자바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다수 지역이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인 BI는 인니 다수 지역에서 지속된 홍수가 물자 배송에 어려움을 더하며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I는 폭우가 물리 문제 외에도 농작물 피해는 물론 수확에도 어려움을 끼치는 만큼 집중호우를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BI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주간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구스 BI 총재는 2월 물가 상승률이 1월보다는 높지 않으나 심각한 홍수 피해로 인해 물가가 급등했던 201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과금 인상 등 다른 요인도 있지만 최근 물가 상승은 폭우로 인한 식자재 가격 상승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97%, 전년 동기 대비 3.49%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기료를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됩니다. BI 아구스 총재는 올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기료 추가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식자재 가격 안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성장과 함께 2008년 10%에 육박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인도네시아는 이후 안정을 되찾는 듯 하다가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8.4%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3.4% 및 3.0%의 안정적인 인상률로 BI의 타겟 인플레이션율이었던 4% 범위 내에서 관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I는 올해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3에서 5%로 다소 높게 잡으며 경기 향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인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통화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안정을 보인 물가 때문이었던 만큼 올해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조코이 정부의 경제 정책 카드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공유 시스템을 설명드리며 향후 자동차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학자인 게이브 클라인은 차량 소유를 젖소와 우유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우유를 마시기 위해 젖소를 구매하지 않는 것처럼 이동을 원한다고 차량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 인류는 오랫동안 우유를 마시기 위해 소를 직접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유행했던 무선 호출기 삐삐의 존재를 요즘 초등학생 대부분이 모르는 것처럼 20년 후 아이들이 옛날에는 차를 각자 사서 탔다면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